시범 채취인데 일단 상당히 양질의 히토류를 발견했다. 중국의 소위 히토류 무기화 이런 흐름이 약간은 꺾일 수 있는 미중 경쟁은 공급만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검증 절차에서는 일부 벽에 부닥치고 있다. 이번에 중국과 일본의 그 어떤 그 대만과 관련된 그 충돌, 중국이 꺼낸 카드가 이제 그 히토류 보복 카드죠. 네네. 그것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센가쿠 열도로 인한 그때 충돌 때처럼 일본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 와중에 이번에 나온 뉴스 보니까 그 5,700m 심해에서 히토류 채취를 성공했다. 네.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은 자원의 무기화,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히토류를 휘두르고 있죠. 그렇죠. 특히 트럼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히토류 카드가 적절하게 이제 작동을 했고, 그래서 1년 뭐 유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 사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2010년도에 센가쿠 열도 사태가 있을 때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썼었죠. 네. 완전히 수출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 준법 통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수입 신청을 하면 여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한 40일쯤 걸린대요. 그런데 이제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뭐 똑같은 형태로 계속 오면 3일 만에 뭐 비행기로 실어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40 며칠 걸리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일본이 이렇게 히토류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대중국 소위 종속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노력을 했죠. 그 당시에도 히토류 대체지를 일부 또 찾기도 했고 베트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에 열심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 그 여러 가지 카드를 썼는데 안 하다가 1월 6일 날 이제 결국은 이중용도 히토류뿐만 아니고 뭐 텅스텐도 있고요. 전략물자, 광물들을 다 안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통제 조치를 실시했고, 일본도 카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반도체 EUV라는 그 장비, 뭐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들지만 여기에 감광액이 있어야 되는데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게 일본이 9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또 안 가면 중국 반도체도 큰일 그렇죠. 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거를 크게 떠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 당했었 그래서 우리 포토레지스트 그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친 압박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본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낮추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광산이라고 그러죠. 쓰레기 폐기물에서 재채취해가지고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일본 방문했을 때 이제 광물 공급 협정 맺잖아요. 네. 그리고 호주 광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팩스실리카라는 소위 AI 동맹에도 핵심국으로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변화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략이고 자기가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미 이제 다른 데는 없으니까 심해에서 채취를 하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했고, 실제로 2022년에도 한 2,500m 정도까지 심해에서 이제 진흙이죠. 뻘 속에 묻혀 있는 히토류를 끌어올렸는데 요번에 그거를 무려 6,000m, 6km입니다. 지하 6km. 엄청난 데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아직 이제 시범 채취입니다. 시범 채취인데 일단 상당히 양질의 히토류를 발견했다. 히토류라는 게 원소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히토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가공하고 그걸 어떻게 원석으로 만드느냐가 포인트거든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안 했고 중국은 그거를 한 거예요. 다른 데가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게 벌써 한 3, 40년 재련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 재련 기술이 세계 최강입니다. 다른 데는 겁나서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련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마어마한 황산과 그 다음에 그 소위 물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상당히 많은 방사성 원소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씻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 환경오염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요번에 그 채취한 일본이 얘기하는 그 성분은 상당히 양질이고 방사성 원소도 굉장히 적고 양이 일단 뭐 전 세계 만약에 매장량으로 보면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 3위 매장량 정도 된다. 그래서 800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번에 채취한 그 지역에서만. 그 지역에서 개발만 되면. 그러니까 그 히토류 독립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그렇죠. 거는 분명한데 이제 시범 채취니까 말이 그렇지죠. 6kg에서 뽑아 올려서 그러면 그 시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요번에도 보면은 요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만 약 4천억 정도의 시추 장비가 들어갔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뽑아 올려서 분류하고 정제하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데는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시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올해는 요걸 보고 내년까지 시장성이 있는지 종합 보고서를 낸 다음에 되면 2028년부터 민간 기업 위주의 소위 히토류 생산을 하겠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에요. 되기만 하면 뭐 어마어마한 그 히토류 독립이 되는 거고, 사실은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미국 가지고 히토류로 좌지우지하는 거는 길어야 2년이다. 그 안에 이제 대안이 나올 것이다. 대안이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이 꼽는 데는 호주입니다. 호주 지역에도 그 땅덩어리가 넓으면은 있게 돼 있거든요. 브라질에도 있고, 뭐 베트남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 북한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히토류가.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쓸 데가 없으니까 정제를 못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의 소위 히토류 무기화 이런 흐름이 약간은 꺾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번 결과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다 지켜보고 있겠네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게 성공이 된다면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실제로 지금 경제력의 무기와 이제 자원의 무기와 막 이런 것까지 갔잖아요. 자원의 무기화를 이런 것만 쓰는 게 아니고 뭐 흑연, 그러니까 히토류 아닌 것들도 텅스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중국이 워낙 강력한 가격 경쟁력과 재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필요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 그냥 급하면 꺼내서 쓰잖아요. 이런 거에 시달린 거, 특히 이런 부분이 향후 지금 이제 미소가 과거의 냉전 시대는 뭐 군사력 갖고 싸우고 그랬지만 지금 미중 경쟁은 공급만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을 한다기보다도 그렇죠. 공급망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누가 분명하게 위치를 점유하느냐에 있어서 히토류가 결정적인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미국도 반격 카드가 있죠. 미국도 예를 들어서 각종 소프트웨어라든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H200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줌으로써 중국의 AI 산업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그걸 가지고 싸움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둘 다 낭패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승자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로가 생각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이런 거는 벌어지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중국의 히토류 카드가 과거보다는 효용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다만 지금은 아직도 일본도 그렇게 낮췄다고 하지만 60%되고 다른 데는 더 많죠. 우리는 일본한테는 그렇게 히토류 통제를 하면서 한국은 또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서 우리는 괜찮은가 보다가 아니고 언제든지 그런 게 또 상황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우리 그 소위 폐기물에서 히토류 추출 기술도 한국도 세계적이고 그 다음에 일부 이 소위 네오디뇽 같은 자석 이런 것들은 한국이 히토류 쓰지 않고 하는 거를 또 개발도 해냈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히토류를 쓰지 않고 또는 대체하고 하는 쪽으로 과학기술이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젠슨 황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꾸 안 팔면 쟤네가 자기가 개발해서 독립한다. 그럼 우리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 거에 끌려가게 줘야 된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친 압박을 하면 반히토류 동맹이 쓰고 반히토류 동맹 중에는 과학기술로 그 부분을 기술로 커버하려는 데가 생기고 아니면 다른 데서 자원을 보완하고 그게 그 자원과 기술이 결합을 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레거시한 이런 부분들보다는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잘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자원 전쟁 이걸 하면서도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포토레지스트 같은 반박 무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완전 목줄을 조이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냥 네. 서로 이렇게 좀 느슨한 관계로. 그 관리된 경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사실 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 두 나라 다 이익을 볼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한쪽이 결정적으로 무릎을 꿇는 상황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완전히 지면 완전히 눌러서 이걸 복속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이 어쩌네 저쩌네 해도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 이상을 혼자 담당하는 세계 최강의 제조국가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애써 무시하고 미국 주도의 어떤 흐름 이런 가기가 너무 어렵죠. 대표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AI 종사자가 미국은 1,300만인데 네. 중국은 1억 5천만이래잖아요. 10배.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경쟁을 하는 거는 관리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경쟁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중1도 마찬가지고요. 미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미중이 뭐 누가 이기고 지고 그래서 뭐가 생기면 이럴 거니까 우리는 미국 편 해야 돼. 우리는 중국 편 해야 돼. 이런 구조로는 안 갈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완벽하게 서로 싸워서 한쪽이 무릎을 꿇는 형태 이런 거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게 외부적 압박에 의해서. 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렇죠. 어려움이 있고 중국은 또 중국대로 내부적 경제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은 외부 관계와 국제 관계 이런 걸 다 고려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국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고 그렇죠. 통치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원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이 상황은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는데 지금 일본의 표현에 의하면 진짜 실제로 대만 침공이 일어났을 경우에 참전하겠다는 게 이제 공식화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붙게 되면 이 군사력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런 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저 일본을 향해서 뭐 미사일 수천 기가 발사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본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그 홍보 영상들 군함이라든가 네네네. 미사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예 그냥 중국을 적대국으로 상정해 가지고 뭐 하는 영상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군사력의 우위를.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보수 우위 강경 노선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금도 뭐 75%, 77%의 고공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의회도 중의원도 해산해서 재선거를 해야 되고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대중 강경 노선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날 상황이 없습니다. 그 이시바 정권이 상대적으로 좀 중국에 유화적이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또 만회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나가는 건데 사실은 잘 아시지만 일본은 전수방위 국가거든요. 수비만 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죠. 자위대잖아요. 그런데 기초 체력이 있습니다. 기술이라든가. 지금 뭐 사실 일본 레이더라든가 이런 거 안 쓰면은 안 되는 군사적인 그렇죠.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주 상식적으로 해상자위대는 세계 3위 군사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뭐 미사일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센가쿠 열도 근처에 뭐 110km 떨어진 섬에 이제 그 무인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 미사일 포격이 오고 이러면은 그건 3차 대전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국제사회에서 받아야 되는 중국의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과연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참전, 개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중국이 철회해라 막 이러는데 한 발 물러난 게, 유사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일본 국민과 우리 동맹국인 미국인들 구출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군사 얘기는 살짝 뺐어요. 그런데 가려면은 그 군사 행동을 해야 그렇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물러나는 상황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당분간은 이렇게 갈등 관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또 중국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일본이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면, 뭐 시진핑의 4년 연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공산당의 통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회의성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외적으로 이런 메시지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포인트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중국은 얘기합니다. 중국은 하나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고 대만은 중국에 속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중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면서 갈 거고, 일본은 맞다. 우리가 언제 아니라고 그랬냐. 그런데 대만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너희가 다 하나의 중국 맞아. 맞는데, 그런데 왜 자꾸 대만을 힘을 가지고 복속을 시키거나 하려고 하느냐. 현상 유지다. 이제 이거를 둘러싸고 계속 갑론을박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다카이치 사나이의 국방력 증강. 네. 이게 이제 미국과 결합이 돼서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케이스. 그리고 거기에 한국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해서 중국을 위협하는 케이스. 이게 지금 사실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해주고. 유화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위협을 받을 만한 수준의 군사력을 일단 일본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실은 이제 워낙 미사일이나 그게 있으니까 공격을 한다면 위협을 받죠. 위협을 받고, 사실은 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거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그런 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중국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해서 그 되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일본도 적절하게 일본 자위대의 능력도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집중 포화를 퍼붓고 막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만한 걸 감수를 해야죠.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그거는 뭐 정말 재앙이 되는 거고, 그렇게 가지는 않아야 되고, 또 그런 희망사항도 갖고 있지만 그런 일은 안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물론 이제 중국이 워낙 커서 옛날만큼 그런 직접적 경쟁 구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건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의 그 중국의 그 무기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수출하고 있다. 이제 뭐 그 하다 보면 중국제 무기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중국의 그 군사 이 무기 기술, 이것도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건가? 네. 뭐 예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엄청나게 올라와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보통 러시아 장비들이었다고 러시아 하던데. 가지고 갔다가 이제 흉내내고 그랬는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쓰죠. 그런데 국제적으로 크게 그 효용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환영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케이스도 중국제 방공망을 완전히 깔아놨는데 무용지물이었다. 인도 파키스탄에서도 이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 일부 뭐 이런 것들이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란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국제 무기가 아직 겉모양이라든가 이런 과학기술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꽤 됐는데, 이게 실전에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좀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뭐 무기 수출이라는 게 방산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그렇죠.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과학기술의 총알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확장할 거고, 여러 국가한테 이제 팔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당연히 많이 수출을 하고 하려면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검증 절차에서는 일부 벽에 부닥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또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하여튼 분위기가 이쪽 그 뭐라 그럴까요? 군사력 증강 이게 어쩔 수 없는 대세가 돼가는 것 같네요. 예. 그 사실은 가장 확실한 자기 보호는 안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보호라는 게, 안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군사안보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경제안보, 문화안보 모든 데 안보를 붙인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국가를 보호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국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안보인데,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보, 군사안보, 영토안보 이런 거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안보 이런 거는 먹고 사는 문제다. 그럼 뭔가 분명하게 우리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다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자주국방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드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돈 많은 국가들도 나토를 만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는 그동안 전수방위 하다가 이게 이제 찬스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저 방위비 올리겠다. GDP 3.5%로 하겠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어진 환경에서, 그리고 한국은 마침 또 방산산업이 막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확고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중국한테도 레버리지가 되고요. 일본한테도 레버리지가 되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북한한테도 레버리지가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중국과 일본, 이 대만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갈등, 이 구조가 히토리로 넘어왔는데, 또 히토리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대안들이 나오면서, 이게 또 이러면서 또 우리 또 인류의 과학 기술이 또 진보가 되는 맞습니다. 건가? 네, 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이 히토리에 대한 문제를 미국이 해결할 줄 아는데 일본이 해결하나? 뭐 이런 생각도 네. 좀 들고. 네, 할수록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 우리 경제 쪽으로 다 맞습니다. 연결이 되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봤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또 그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강준영 교수님 함께했고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